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8신 민법 강의 3회독 15페이지 제3절 민법전의 연역과 구성 보겠습니다. 삼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버 구독 권합니다. 얼마 전에 서설 민법은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전이다. 그래서 민법전은 민법학은 민법전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민법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하였고 그것이 어느 법에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에 민법전의 연역 보겠습니다. 1번 민법전 제정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법에 관한 한 불문 국가였다.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법전이 편찬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공법이었고 사법 규정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의 주도로 민법전을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도 성공하지 16페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긴급 칙령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에 시행할 법령은 조선 총독의 명령이라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12년 3월 18일에 제령 제7호로 조선 민사령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 특별법 등이 우리나라에 의용되게 되었다. 이 조선 민사령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사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된 일본 민법을 의용민법이라고 한다. 194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다시 미국의 군정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의용민법이 여전히 적용되던 상황은 그때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 민법전은 정부가 수립된 뒤에 비로소 제정될 수 있었다. 이번에 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양가를 간의 민법전의 제정.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는 민법전 편찬 사업에 착수하여 법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민법
민법전을 기초하게 하였다. 그래야 1953년 민법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민법초안은 1954년에 정부 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위원회는 다시 민법안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예비심사하게 하였다. 그 뒤 이 소위원회가 작성한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거기에서 수정을 받은 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표되었다. 그 제정 당시 조문은 1111개 조이고 부칙이 28개 조였다. 이것이 우리의 현행 민법전이다. 우리 민법은 근본적으로 일본 민법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하였다. 일본 민법과 다른 점은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한 제도를 많이 제거하고 그것 대신에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상의 제도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제1초안과 프랑스 민법의 요소가 섞여있는 일본 민법에 비하여 독일 민법 쪽에 훨씬 가깝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법은 적어도 제3법에 관한 한 일본 민법을 통하여 독일 민법을 계수한 셈이다. 다만 친족법과 상속법은 일본법이나 다른 민법의 영향이 적으며 거기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양가로 이번에 민법전의 개정 민법전은 제정된 뒤 다른 법의 개정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차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법정 분과제도에 신설한 것이고 제2차 개정, 3차, 4차는 부칙을 고친 것이며 제5차는 유류론제도의 신설 등 친족상속법에 관한 의미 있는 개정이며 제6차에서는 17페이지 드물게 제3법을 약간 손질하였다. 그리고 제7차에서는 호주상속과 호주승계를 이름을 바꾸어 친족편으로 옮기는 등 친족상속법의 개혁적인 개정이 있었다. 제8차는 국적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제9차는 간호원, 사법사 등 간호사, 법무사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제10차는 민사집행법의 제정에 따른 민법을 정비한 것이고 제11차는 상속법을 조금 거친 것이다. 제12차는 호주제도의 폐지, 동성동문 불임제도, 친양자 제도의 신설 등과 같이 친족상속권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제13차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고 제14차는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개정이며 제15차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었다. 제16차는 친족상속법을 중심으로 하는 중폭의 개정이고 제17차는 친족편에 관한 미미한 개정이었다. 제18차는 무능력자와 후견에 관한 민법 정칙과 친족법 규정이 대단히 많이 바뀐 이른바 성년 후견제 개정이고 제19차는 친권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제20차는 양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법의 개정이고 제21차는 유실물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관한 개정이다. 제22차는 친권의 제한에 관한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제23차는 민법 여러 조문의 가름을 갈음으로 수정한 것이었고 제24차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었다. 제25차는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형계약이 하나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제26차는 651조를 삭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에 의하여 민법전의 친족상속법은 입법 당시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에 비하여 제3법은 최근까지만 해도 1984년 제6차와 2001년 제10차에 따라 개정된 데 불과하여 변한 것이 극히 적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09년 민법 중 제3법을 전면적 단계적으로 개정하려는 작업을 벌여 민법 제3법 전체에 관한 개정 시한을 확정해 두었고 그 결실로서 현재까지 18차, 25차 개헌을 이룬 것을 보면 앞으로 제3법도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18차 무능력자와 후견에 관한 민법 정칙과 친족법 규정이 대단히 많이 바뀐 후견 개정이고 25차는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형계약이 하나로 여행계약을 신설한 것.
제3번의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번의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의 구성 방법으로 로마식, 인스티튜티오네식 편별과 독일식, 판택대식 편별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민법전을 인사, 편, 제3편, 소송권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후자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독일의 편별법은 논리적 추상적이며 무엇보다도 총칙편을 두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입법례로서는 프랑스 민법이 소송편을 따로 독립시키긴 하지만 로마식 편별법을 따르고 있고, 일본 민법, 우리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을 따르고 있다. 독일 민법은 물권과 채권의 순서를 바꿔놓긴 하였으나 역시 독일식 편별법을 따른 것이다. 이번에 민법전의 내용. 우리 민법은 모두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5편 상속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2편의 물권법과 3편의 채권법은 본래 전형적인 계산법이고, 현재까지 제5편의 상속법도 제3법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편 친족법은 가족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제1편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규정들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정들이 적용에는 제약이 있으며 그에 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3번의 민법 규정의 효력상 분류. 공법과 달리 사법인 민법에 있어서는 그 규정 모두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규정 가운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앞에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3화 1월입니다. 민법에 이처럼 유의 규정이 두어져 있는 이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결과이다. 즉, 모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관한 법률 규정의 형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자치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임의 규정도 많게 되다. 계약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구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그 종류, 성질,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의 배제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물권편, 친족편, 상속편의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나 채권법, 특히 계약법의 규정이나 임의 규정이 많다. 주의할 것은 민법의 어느 규정이 임의 규정이어서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그 규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법의 여러 규정은 매우 상세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내용이 그 규정이 강행 규정처럼 적용된다. 4번의 민법 총칙의 내용. 양가로 1번에 제1편 총칙은 모두 7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칙, 인, 법인, 물권,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가 그것이다. 19페이지. 이들 중 법원과 심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을 규정한 1장의 통칙을 제외하면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론인 또는 그에 관련된 사항을 차례로 규정한 셈이다. 제2장 인과 제3장 법인의 권리주체이고 제4장 물권은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권의 객체이고 제5장 법률행위와 제7장 소멸시효는 권리변동의 사유이며
제6장 기간은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양가 이번에 민법 총칙 규정의 실질적 성격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즉, 그 규정들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까지는 원래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대부분의 재산법만을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은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민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에 불과하며 그 규정들은 가족법에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당연히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널리 적용되는 규정은 법원, 신의칙, 주소, 부재와 실종, 물건, 기간 등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를 검토해본다. 가족법에는 총칙 규정과 다른 법률 규정이 특별 규정이 두어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면 특별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떠한가?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총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특별 규정이 충분한 정도로 두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사자의 진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족법상의 행위의 특징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규정 등의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특별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5번에 이 책의 민법 총칙 부분의 기술 순서. 앞서 본 것처럼 제1편 통칙은 제외하면 권리의 주체, 객체, 변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문헌들 중에는 그런 순서로 민법 총칙 교과서를 기술해가기도 한다. 이것이 매우 논리적이면 물론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기술 방법은 민법 내용에 의해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하여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써가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목에서 권리변동, 권리객체를 없애는 대신 법률행위와 물건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권리를 설명한 뒤에 곧바로 법률행위를 다루기로 한다. 아울러 자연인의 행위능력은 권리의 주체에서 빼내어 법률행위 부분에서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논술 순서는 서론, 권리,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권리의 주체, 물건의 순으로 할 것이다. 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그 뒤에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